존재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도는 메홀로 뽕띠의 5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각의 현상학이 3개나 있고, 여도TV에 가시면 메홀로 뽕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했던 눈과 정신, 이 미학 강좌죠, 그죠? 행동의 구조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뽕띠의 48년도 작품이죠, 그죠? 성스의 농성스, 의미와 무의미. 요거는 이미 42년도의 행동의 구조, 그 다음에 45년도의 지각의 현상학, 이 지각 개념, 이 3개는 우리 인간의 몸, 신체, 꼬흐, 쉐흐, 살로 조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근거하여 예술, 도덕, 정치,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랩덩 모데은이라고 하는, 사르트르와 더불어서 창간했죠, 그죠? 이 현대지에 45년부터 7년까지, 47년까지 기고했던 작품들을 모아서 출간한 게 바로 성스의 농성스. 이걸 관통하는 개념이 바로 지각이에요. 몸의 지각이에요. 그래서 이 3개는 우리의 신체로 구성되어 있고, 지각의 조건, 선험적 조건은 어떤 칸트처럼 감각 외적 형식인 공간과 내적 형식인 시간, 그 다음에 오성의 형식인 범주, 개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가 지각의 선험적 조건이라고 말하잖아. 이것을 사회 문화적 예술에 적용시킨 게 바로 성스의 농성스. 그러니까 지각의 현상학이나 행동의 구조와 같이 상당히 많은 지성적 에너지를 요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철학에 입문한 사람들한테는 또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어. 세잔의 의심이라고 하는 1장이 예술이고 2장이 헤겔과 마르크스를 다루죠, 그죠? 거기에서 어떻게 실존주의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비판적으로 다루고, 3장이 이제 그 당시에 양극화된 정치적 상황, 한쪽으로는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산주의,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유주의, 이 두 대립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행동할 것인지, 이 행동의 개념은 꽁뽀뜨멍 메홀로 뽕띠한테는 신체의 어떤 세계와의 연합된 구조가 항상 자리매김되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의미와 무의미를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네 삶과도 연결돼. 이미 니체로부터 출발하죠, 그죠? 쇼펜하우어와 더불어서 우리는 삶의 조건 때문에, 이 삶의 움직임, 삶의 어떤 강한 힘 때문에, 우리가 맺고 있는 삶의 힘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세계 속에서 합리적이고 또 이성의 어떤 추론에 의하여 의미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놓여 있지 않아요. 그죠? 이미. 그래서 지각은 꽁땅종스. 어떻게 보면 역사의 우발성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계 내 존재로서의 어떤 조건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신체가 함께 조직되어 있어. 티슈 뒷몽드. 이 세 개의 조직은 우리의 신체와 더불어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우발적인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체를 통과하면서 우발적 무의미를 농성스를 성스로 만드는 어떤 그런 존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는 결코 완전하게 확실한 합리성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메를로 뽕띠의 어떤 철학 안에 놓여 있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헤겔도 이 역사의 우발성, 이 무의미의 조건을 이성의 유의미로 바꾸어가는 게 정신의 운동이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해결의 실수가 뭐예요? 그것을 종합의 관점에서 역사의 절대지로서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결국은 성스로 다 역사는 귀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지. 마르크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르크스의 정신 중에서는 가장 소중한 게 프롤레타리아의 어떤 그 조건을 고려하면서 우리 인간은 함께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아주 중요한 것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역사에 적용되었을 때 이런 프롤레타리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희생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계급투쟁과 어떻게 보면 이들의 희생을 통하여 끊임없이 해방을 뒤로 미루는, 그래서 도대체 프롤레타리아의 자유의 의미가 뭔지 결국은 그것을 무의미로 바꿔버리고, 마지막에 해결과 더불어서 역사의 종말을 확실한 의미로 정해놓고 프롤레타리아의 자유를 희생시킨 이런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사안에서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아니면 무관심하든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 성스, 의미 안에서 언제나 농성스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함께 고려하는 게 바로 메를로 뽕띠의 철학입니다. 이성은 언제나, 레종은 언제나 대레종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래. 그런 이성이 아니라면 그 이성은, 그러니까 데카르트적 이성은 버려야 된다. 메를로 뽕띠가 가장 영향을 받은 철학자들이 후설, 쉘러, 마르셀, 하이데커, 이런 철학자들이잖아.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신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지각의 선험적 조건으로서 몸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건 결국 무의식의 개념과 같이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와 몸을 통하여 조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성적 합리성으로 세계와 조화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또 개인 대 개인의 조화, 공동체와의 조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벌써 문화적 의미가 나타나잖아. 그죠? 문화, 예술, 정치. 그래서 세계와의 조화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언제나 농성스를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체를 통하여 세계와 조직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삶의 조건이 무의미의 조건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의미로 바꾸어 나가는 게 우리 인간의 어떤 조건인데, 인간은 그 의미를 쉽게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 의미는 언제나 무의미와 경계에 있고, 이 의미를 만드는 인간의 이성은 언제나 비이성과 경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메를로 뽕띠는 또한 언어를 집어넣고, 기호죠, 그죠? 시니에 기호가 신체의 조건을 통하여 역사의 우발적인 어떤 무의미가 의미의 조건으로 들어올 때, 그죠? 거기에는 언제나 기호가 또 함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 우리는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그 의미는 결코 이성의 합리성에 의하여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래, 삶도. 의미와 무의미는 함께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한테서는 존재와 무의 개념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존재는 언제나 자기를 다 보여주지 않아. 은폐되어 있고, 그 조건에 의하여 현존재가 가는 곳마다 그 다가 변화하듯이 그 의미는 다이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해석하는 존재야. 그죠? 여기에 신체적 조건까지 갖추어진다고 하면은, 정말 엄청난 무의미는 확산되겠죠. 행동의 구조도 예도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미 메를로 뽕띠는 어떻게 보면 무의식을 함께 다루려고, 게슈탈트 심리학도 이야기하고요. 행동의 조건은 이성적 의지가 아니야. 이미 어떤 무의식적 동기가 함께 작동하는 거야. 거기다가 언어의 조건까지 함께 있죠. 그래서 메를로 뽕띠는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관념론을 전부 다 거부하고 한가운데를 가는 그런 철학자예요. 행동의 구조를 서문을 썼던 루카치. 여러분 이거 몰랐지? 이 루카치가 메를로 뽕띠를 제3의 길을 가는 철학자, 이렇게 이야기했어. 이미 예도의 지각의 현상학을 들은 자들은 이걸 세밀하게 알 거예요. 메를로 뽕띠는 관념론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신체의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고, 경험적 실제로는 안 된다는 게 뭐예요? 감각의 조건만 이야기했지, 이성과의 어떤 결합을 통하여 의미가 어떻게
통합되고 생산되는지를 무시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가운데를 가는 철학자인 거예요. 하이데거한테서 이미 나타나는 거예요. 하이데거를 사이의 철학자라 그러잖아. 주체도 아니고 객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미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존재 의미는 결코 확실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이데거한테서도.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사이를 가는 철학자가 하이데거였어. 그죠? 관념론도 아니에요. 경험론도 아니고, 주체도 아니고, 객체도 아니고, 의미도 아니고, 무의미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정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체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체를 다루지 못했고, 지금까지의 서구 형이상학이 신체의 조건을 함께 고려해서 지각의 현상을 다루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지, 정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의 사이를, 가시적인 것과 후기 메를로 뽕띠로 가면, 미학으로 가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의 영향이 또 있어요.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의미와 무의미의 사이를 가는 철학자가 바로 메를로 뽕띠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술 작품을 통하여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술가들의 어떤 작품들, 시인의 작품들, 소설가의 작품들, 그 다음에 영화, 이 1장에서 예술을 다루는 데 있어 다 나오잖아. 그죠? 이건 어떤 의미의 메시지를 던져줘. 전부 다가. 그런데 우리가 이 작품을 만날 때는 그 메시지를 매개하게 되는데, 그 의미는 창조한 예술가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감상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든 영화든 소설이든 그림이든 모든 예술 작품을 통하여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메시지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오직 작품 자체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죠? 이거는 이미 뭐 오늘날 가다머, 롤랑 바르트, 미셸 푸코도 저자는 죽었다. 이런 뭐 들레즈까지도 이 모든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의미는 작품 자체로부터 나와. 그런데 작품을 통하여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게 예술이에요. 그죠? 그 표현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 이런 걸 고민했던 게 세잔이에요. 여러분들 소설과 형이상학에서 시몬 르드 보부아르의 초대받은 자를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이미 니체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도덕 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에 적용됐을 때 과연 도덕 원칙에 의하여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의미가 존재해? 과연 존재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미 알베르 까뮈를 읽었잖아. 그죠? 이방인에게서, 아니면 시지프의 신화에서, 또 사르트르의 구토에서 어떤 도덕 원리나 모든 인간을 하나의 행동 원리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도덕이 존재해요, 여러분. 도덕은 언제나 비도덕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뚜껑이 열리죠, 그죠?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이 이성의 합리성에 의하여 개인과 개인의 관계, 그 다음에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이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예술과 문화의 뿌리, 그 다음에 정치, 이런 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의미를 만들어내, 우리는. 그런데 그 안에는 언제나 무의미를 함께 감추고 있다라는 거야. 이 둘은 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무의미는 의미가 없다는 것도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는 뭐야? 확정된 의미를 부정한다는 것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미 예도가 포스트 모더니즘 강의를 정말 엄청 많이 했잖아, 그죠?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도 그런 거예요. 이성이 광기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었는지. 우리 삶도 그래. 이건 정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옹호하는 정치의 어떤 당이 정해져 있잖아,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그 당에서 어느 쪽에 서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성스를 갖다가 의미를 정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얼마나 지속될 그 의미가? 그럼 곧바로 무의미로 변해요. 우리 삶도 그래. 우리는 지각의 선험적 조건으로서, 그죠? 몸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계에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다 유동적이야,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우발적이야. 그래서 의미는 확정된 게 없어. 그렇다고 우리는 실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뭔 말인가 하면 세계가 다 무의미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발성 가운데 있고, 우리의 신체도 우리의 지각의 선험적 조건으로서 몸 역시도 매 순간 변화하고,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거기에 기호까지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이성은 결코 확정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 어느 분야에서건. 거기에다가 문화의 뿌리로 작용하는 예술과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 이 모든 것들도 다 불연속적이야. 우리의 삶을 하나로 고정시킬 수 없어. 우리의 실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의미라고 하는 거는 정말 찾을 수가 없어. 그게 그 의미는 끊임없이 무의미와의 변증법적 관계 안에서,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의미를 찾아 나가는 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새로운 이성을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메를로 뽕티한테서는 비이성을 감추고 있는, 미셸 푸코, 데리다 다 보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사르트르랑 메를로 뽕티는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선구자야. 당연히 블랑쇼와 바따이도 들어가죠, 그죠? 비이성을 포함한, 그리고 무의미를 포함한 의미, 비이성을 포함한 이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네 삶에서 우리가 몸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세계와 더불어서 조직된 우리의 신체적 조건이 바로 지각의 조건이요. 그 지각의 선험적 조건과 더불어서 기호가 함께 작동하고 있다면 무의미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의미보다 무의미가 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성스는 다의적이라는 것이요. 의식은 언제나 무의식과 함께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고 언어학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게 메를로 뽕띠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버스를 타고 아무 생각 없이 출근을 하면서도, 그죠? 거기에는 성스와 농성스가 함께 들어가 있어. 회사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일할 때도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언제나 농성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네 삶이에요. 수학 공식과 같이 삶은 결코 어떤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답을 찾아 나가는데 그 찾는 과정에서 이성은 언제나 비이성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표현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든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든 철학적 사유로 표현하든 정치적 구호로 표현하든 우리네 삶 자체는 언제나 우발적이야. 그죠? 그러나 거기에는 특정 방식으로 의미화된 사회 제도가 있고 예술의 어떤 기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의 담론들이 있어. 특정 방식으로 의미화되어 있어. 그죠? 그러나 그건 역시도 매 순간 다른 방식으로 성스 앤 농성스, 의미와 무의미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를로 뽕띠는 이게 한 200페이지 원문으로 갈리마르 출판사께 225페이지 정도 나와요. 네갈 출판사 처음에는 거기서 나왔는데 예도의 형님이신 소르본 형님이 갖고 있는데 그 원판은 그게 한 페이지가 좀 작게 나와서 더 많대. 근데 이게 되게 두꺼운 책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재미있게 지각의 현상학을 읽다가 이걸 읽으면 여러분들은 거의 뭐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이건 거예요. 세잔 이야기 나오고 소설 나오고 영화의 심리학 나오고 헤겔과 이 장에서 다루는 헤겔과 마르크스를 비판적으로 읽는 것도 그렇게 뭐 난해하게 보이지가 않고 그 다음에 정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인간 영웅이라는 장인데 그건 역시도 오늘날의 영웅은 누군가 이런 거예요. 그거는 현대지의 그 논문만, 그 장만, 그것도 한 3-4페이지밖에 안 돼. 그것만 현대지에 게재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것만 자기가 다시 써서 의미와 무의미라는 제목으로 48년도에 출간을. 여러분들 생각해요. 오늘날의 영웅은 어떤 영웅이에요? 해결적 영웅은 안 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도가 요걸 갖고 한번 강의를 따로 한번 열라 그러는데 왜 여러분들은 오늘날 정치인들에게서 영웅을 찾을까? 왜 대중들은 영웅을 만들기도 하고 특정 방식으로 자기는 영웅이 되지 않으면서 영웅을 찾을까?
왜 매 시대마다 사람들은 영웅을 찾아서 신격화할까? 헤겔 역시도 역사 철학에서, 얘도 얼마 전에 강의했죠, 그죠? 역사 철학에서 절대 정신의 어떤 세계 영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래서 미래를 향한 절대 정신이 나아가는 목표를 향한 매 시대에는 역사적 개인이 나타나는데 그게 영웅이죠, 그죠? 세계 영혼의 뜻을 특정 시대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매개자죠, 헤겔한 데서. 이거 안 된다 그래, 멜로뽕띠. 그리고 오늘날도 이건 우리의 역사적 상황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 우리 영웅 찾잖아. 정치에서도 영웅을 찾고, 또 곳곳에서 영웅을 찾아. 그런데 자기는 없어. 멜로뽕띠 시대에도 그랬어.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에게서 답을 찾았고, 그런데 적용된 스탈린은 마르크스와의 기대와 다르게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프롤레타리아, 이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들도 더불어서 조화롭게 잘 살아야 된다라고 이들의 자유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조화가 역사에 적용됐을 때는 이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나갔어, 공산주의도, 그죠? 응? 참 아이러니야. 그러니까 성스가 농성스가 되는 순간인 거야. 참 아이러니. 우리는 어디에서가 영웅을 찾아. 그러나 자기가 영웅이라는 건 몰라. 자기가 자기 실존에서 의미를 찾는 거. 이 니체적 영웅이 훨씬 뛰어난 거. 니체적 영웅을 약간 오해하기도 했는데 너무 무시무시하다는 거. 그러니까 타자와의 관계에서 개방성을 갖고 나 자신이 실존적 영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의미를 타자에게서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헤겔적 영웅보다는 니체적 영웅이 맞아. 니체적 영웅을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과 운명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잖아. 이 부분을 메를로뽕띠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조금 오해한 부분도 있고.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게 있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스를 찾나요? 아니면 타자에게서 찾아? 아니면 특정 정치인에게서 여러분들의 찾지 못한 어떤 의미를 투사해서 그들을 영웅화해서 의미를 찾아가는 거야. 이런 인간은 자유가 없다는 거야. 우리의 정치적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삶의 성스를 찾을 건가?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의 삶에서 어떤 특정 의미를 찾을 때 그 의미는 언제나 무의미의 경계를 함께 포괄하는 의미여야 된다는 거. 사유의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 고정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그죠? 우리는 어디에서나 이거다 라고 하면 고정관념으로 그것을 확정하려는 그런 습관이 있어. 철학 읽기에서도 언제나 자기가 생각하는 답을 찾아. 철학에서도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을
통하여 답을 찾아 나가는 게 철학인데, 답이 뭐예요? 이렇게 나. 물론 이제 철학의 입문자들이겠죠, 그죠? 예도가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지 삶의 의미는 지가 찾는 거지. 무슨 철학에서 철학은 답을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 삶은 결코 성스를 바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인문학을 오래 한 사람은 답이 뭐예요? 수준 떨어지죠. 지 인생의 답, 우리의 생활 세계에 인간의 조건의 답은 수학적 답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찾아가는 거야. 그런데 일평생 그 답을 찾아가다 죽는 거야. 우리는 도상에 있는 존재인 거야, 하이데거적으로. 응? 그 의미는 내 실존에서 내가 찾는 것이고, 내가 내 의미를 찾지 않고 타자에게로 투사해서 영웅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자들도 많아. 남편에게서 찾고, 연인에게서 찾고, 친구에게서 찾고, 자기는 없어. 그런 이런 것들을 메를로 퐁띠의 성스의 농성스는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항하는 인간이야, 그죠? 이미 확정된 성스의 그게 아니다, 농성스를 대비시키면서 또 다른 성스를 찾아가는 자야. 그래서 성스와 농성스는 정치 영역에서건 예술 영역에서건 윤리의 영역에서건 운동을 한다는 거야, 메를로 퐁띠. 그러니까 의미는 확정된 게 어디에도 없는 거야. 모든 문화의 역사는 단절돼 있어요. 불원족적이야. 왜? 거기에는 언제나 역사에, 삶에, 시간에 우발성이 항상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는 찾아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철학 공부를 하고 아무리 고전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의 삶의 성스는 여러분들이 찾는 거야. 답을 딱 준다, 어떤 선생이, 어떤 교수가, 어떤 철학자가 답을 준다, 그 사기꾼이죠, 이미. 지금도 이런 인간이 있다고. 답이 뭐예요? 어떤 철학자건 여러분들의 삶의 답을 제시하는 철학자는 없어요. 가짜야, 그건. 스스로 찾아야 돼. 그래서 예도가 댓글로 스스로 사유해 보세요. 웬만큼 이런 정도의 이런 클래스의 강의를 듣고 거기다 답이 뭐예요, 또 이래. 참 이해가 되죠, 뭔 말. 그래서 스스로 실존적 영웅이다. 성스 앤 농성스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메를로 퐁띠의 메시지는 스스로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 의미를 찾아가라. 스스로 여러분들의 이성을 스스로 활용해서 스스로 의미를 찾되 스스로 실존적 영웅이 되라는 거예요. 전부 다 영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뭔 말이에요. 그 니체적 영웅과 일치한다니까요. 해결적 영웅이 돼서는 안 된다. 역사의 어떤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 준다. 뭐 오늘날도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어떤
대통령이나 뭐 여기에 또 뭐 의미를 부여해서 막 신주단지 신처럼 섬기고 그런 걸 벗어나게 하는 게 철학자의 임무예요. 그리고 특정 인물에게 또 투사해서 또 그러고 그래서 누군가가 예도에게 약간의 어떤 그런 이상한 영웅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인다. 예도는 바로 거부해버려. 이해가 되죠. 왜 그러는지. 인간을 안다는 거는 거죠. 인간에게서는 어떤 윤리적 완전성을 찾을 수 있는 인간도 없고, 도덕적 완전성을 찾을 수 있는 인간도 없고, 진정한 예술가는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자고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르쳐 주는 것도 그거예요. 인간을 이만큼 했는데 어떤 누구를 영웅화한다. 코미디죠. 금방 무너질 거짓말인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경계하는 거죠. 그죠? 철학을 한다는 건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실존적 영웅이 됩니다.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물론 철학 대가들의 어떤 작품을 통해서 스스로 읽을 수 없이 어떤 철학자의 도움을 통하여 사유 훈련을 받고 그 적용은 여러분들이 합니다. 참조해서 내 삶의 의미를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선생이에요. 선생이 있다면. 뽕띠가 가르쳐 주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예술을 한다는 것. 그 표현이 얼마나 어렵고 다의적이고 다층적이며 그 표현의 의미는 언제나 무의미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 기호의 의미도 역시 의미와 무의미의 이 변증법적 운동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치적 삶, 우리의 생활세계의 삶, 우리의 일상의 삶조차도 그 의미는 결코 확정될 수 없다. 농성스와의 운동을 통하여 끊임없이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바로 메홀로 뽕띠가 자기의 몸 지각이라고 하는 그 현상학을 통하여 보여준 것은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 예술 문화에, 정치에 적용시키고 있다. 그게 바로 의미와 무의미라는 작품이에요. 재미있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삶도 영위해야 돼. 스스로 여러분들의 실존적 상황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전부 영웅이라고 합니다. 예도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즐거운 저녁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당연히 말씀드립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팁을 후원해 주십시오. 자발적 수업료겠죠. 예도 물러갑니다. 주스!